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하락 조정받았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순매수를 해줬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위험자산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우려가 컸던 양적 긴축의 경우 예상보다는 더 늦게 좀 개시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두세 차례 정도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술주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1.8%까지 치솟았던 국채금리는 1.73%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준이 아마도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런 반등세를 이어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챙겨드릴 거고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 금융주와 개인주,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좋을지 자세한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K배터리와 K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도 전망이 밝을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도너리스탁에서 구성한 도너 리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금융주 고공행진 왜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8%까지 치솟으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서 급락이 나왔지만 반대로 금융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수혜주로서 금융주가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금융 종목들도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금융주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오늘 아침에 끝난 어떤 파월 의장의 어떤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짚어봐야 금융주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은 매파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매파적인 것 같지 않은 매파적인도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흐름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공급 부족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물가 상승이 여전히 유지돼 있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입장들 그대로 기존 뷰는 잘 밝혀졌는데 근데 지금 그 전에 나왔던 스케줄 관련된 쪽에서 테이퍼링 그리고 또 3월달에 테이퍼링 완료, 그 다음에 금리를 몇 차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3회 정도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도 반응하다가 특히 이 스케줄을 더 확인하면서 시장이 안도성 랠리를 더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차도지표 축소죠. 그래서 양적 완화가 있었던 다음이면 양적 축소가 들어오는 상황들 쪽에서 이쪽에서 결정된 거 없다. 하지만은 연말쯤 정도에는 아마 논의를 통해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도 빨리 하고 금리도 계속 올리면서 이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QT 같은 경우도 빨리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벗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마디가 더 붙었던 것, 특히 정상화로 가는 길은 멀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들도 보게 되면 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움직일 텐데 그만큼 우리가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너무 우려 섞인 쪽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의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준의 좀 정리된 입장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술주의 안도랠리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많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인데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또 너무 우려감을 좀 키웠다가 연준은 또 그보다는 약간 좀 덜 매파적인 뉘앙스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또 반등하고 하는 이런 변화된 또 먼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싸움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금융주 관련돼서 또 미국 중심으로 긴축을 계속 하다 보면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표현보다 금리의 정상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코로나19 때 2020년도 3월달 같은 경우에 연준은 1%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50bp 인하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인하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 만큼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먼저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두 차례 그리고 지금 이번 금통위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금통위에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금리 상승이 예대 마진을 더 확대시킬 것이다. 그에 따라서 금융주는 가장 지금 현재 좋은 선택이다라는 쪽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융주 대표적으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는 증권은 아니겠죠. 그 외에 은행과 뭐 금융지주, 보험사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예대마진 확대라든가 거기다가 또 워낙 싸죠. 지금 꾸준하게 금융주들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6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올라도 아직도 이대로야 라고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붙는 매수세와 또 배당은 항상 많이 주지 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하면서 좀 이틀 동안 빠르게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금리 상승과 관련돼서 당연히 시장에서 대안이 별로 없고 원래 금리 상승은 그냥 주식 모두한테는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금융주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르게 이게 금리가 상승했을 때 모두 다 그냥 긍정적인 것만 있겠느냐? 아니죠. 첫 번째는 그러면 예전에 싸게 나갔던 대출 정리하고 지금 높은 금리로 점점 더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준은 반대죠. 예전에 나갔던 대출은 계속 약간 연장되는 분위기고 거기다가 새로 대출을 비싼 금리로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게 합니다. 대출 총량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예대 마진을 크게 누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또 빠르게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또 하나 부실이죠. 그런 또 그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는 또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이틀째 강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금융주는 보통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쉬고 오히려 좀 조정 나왔을 때 그때는 계속 누누이 작년부터 강조드렸지만 포트의 한 10%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트의 방어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 시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긴축 속도에 따라서 금융주에 대한 영향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포트 방어주로서 선택해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융주는 날개 달고 상승하는 반면에 개인주는 가상화폐 약세와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 소식에 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개인주는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지 아니면 아직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좋을지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전망 가지고 계십니까? 네, 또 비교 체험 극과 극입니다. 네, 금융주는
또 투더문, 게임주는 투더헬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게임주 뭐 이제 끝난 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도 많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는 최근 나오는 일단 뭐 몇 가지 이유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긴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시각에서 그동안 받았던 고퍼주들이 약간 어떤 밸류가 훼손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근데 게임주가 한때는 또 경기 방어주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또 주가가 오르고 고퍼가 되다 보니까 성장주로 갖다 붙이고 뭐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주가가 휘청이면은 거기에 안 좋은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다 붙이는 게 가장 시장의 코멘트들 평가가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왜 성장주가 안 좋으냐라는 논리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겠죠. 특히 그동안은 계속 저금리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50%, 내년도 50% 성장할 거야. 그러면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은 받아도 되겠어. 이 정도의 고평가는 받아도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자금 조달할 수도 없고 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보여줬던 성장의 가속화가 줄어들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너무 어떤 고평가로만 바라보던 부분들이 좀 훼손되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성장주가 흔들리는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자금 조달 없이 벌써부터 시장 영향력 굳건하고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이끌어갈 회사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들인데 그러면 게임주가 그쪽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자금 여력들이 있고 지금 신규 사업들이나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때 큰 어떤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는 지금 성장주의 밸류 할인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장주가 미국의 긴축 때문에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기업적으로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두 번째가 가상화폐 시장이 급냉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작년부터 바람이 불었던 것은 P2E라고 하는 즉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인데 근데 이게 너무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즉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게임은 게임주의 동향은 게임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그러니까 즉 플레이 앤 언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무조건 새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가상화폐와 연결돼서 나오는 이런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환호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니 그 교환되는 이 코인이 가치가 하락하는데 게임을 해서 만약에 한 3, 4개월 전에는 내가 한 4, 50만 원 벌었는데 이거는 지금 1,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말고 나가서 다른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과 급냉은 아무래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번에 미국의 긴축과 그리고 또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쪽에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동안 코로나19 때 유동성이 급증하다 보니까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누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시장이고 또 비트코인이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나 쉽게 말씀드리면 마통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코인을 진입해서 좀 재미를 봤는데 이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냥 반은 남기고 반은 일단 정리하자라고 하는 심리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서 과거보다 못한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P2E 관련된 게임들은 오히려 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어제도 최근에 위메이드의 급락세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위믹스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충격도 많았었던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여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P2E 게임이 과거보다는 눈높이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떤 게임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또 시장 흐름들을 이끌어낼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올해부터도 계속 게임사 입장 쪽에서는 확장이 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너무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위축이 심하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딱 그거죠. 수급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끌어온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먼저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관의 펀드나 사모펀드나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내 펀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잠정 손실로 잡혀져 있는 상태 쪽에서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된 펀드네 안 되겠다 불안해서 나 저거 정리해야겠다라고 해서 펀드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딱 묶여있는 쪽에서 거래 정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돈은 출금하게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더 팔아야 되죠. 그런데 만만하게 좀 작년부터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시세가 좀 유지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손이 어디 먼저 나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성장 쪽이 아무래도 안 좋다며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대해서 먼저 매물이 더 커지는 현상들이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가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은 IPO가 들어왔었을 때 지금 60조, 7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큰 금액이 IPO에 들어와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하이닉스 다음에 3위 정도로 들어올 텐데 거기 들어올 때 그러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종목들을 좀 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맞춰서 또 진입하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종목들을 줄이게 되겠죠. 거기서 또 편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급 과정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급한 수급들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게 되면은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종합해 봤었을 때 문제는 펀더멘탈보다는 그리고 또 약간 작년에 너무 과열적으로 메타버스가 대세, P2E가 대세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과열을 시켜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게임사들이 준비하는 영향이나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앞으로 여전히 신사업의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낙폭 과대로 대응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당연히 게임주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신사업에 따른 진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관점 쪽에서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위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축이나 과열, 수급 분산 등의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는 아직 유효하니까 종목별로 이슈 지켜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오늘자 시장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마감에 성공했고 파월 연준 의장이 꽤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기술주가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대응 세워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해서 우리도 기분이 좋다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또 미국 시장 강했을 때 최근에 시장 심리 약하면은 또 전강 후약으로 나왔던 측면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일단 너무 흥분해서 대응하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여전히 기관들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수요 예측 결과 LG 에너지 솔루션 발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상단부에 붙었다. 한 30만 원대로 상단부를 결정났다는 얘기는 기관이 그러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의를 대응할까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보다 더 물량을 줄일 수 있겠다 생각 들겠죠. 그래서 이런 날 오히려 갭 상승이 기대되는 날 기관이 또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하고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환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또 대형주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게다가 또 유가는 올랐지만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인 바탕은 마련돼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비하면서 어떤 수급 관련된 부분들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1월 18일, 19일 청약 이후부터 상장까지의 흐름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K배터리, K소재입니다. 자, 오늘은 K소재, 이 배터리 성능 개선의 핵심인 소재 관련주를 꼽아와 주셨는데요. 왜 소재가 중요한지 그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2차 전지 업종에서 작전 리포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소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K배터리, K소재라고 제목을 좀 꼽았고요. 1월 18일 IBK투자증권, 9월 8일 KB증권, 12월 2일 교보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가지고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K배터리,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과 단점을 꼽아보라면 장점은 높은 기술력, 그리고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앞으로도 높아갈 시장 점유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시장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시장이 너무 큰 중국을 좀 제외하고 먼저 숫자를 본다면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년도 기준으로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점유율은 21년도 12%, 23년도 60%, 25년도 70%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K배터리의 모습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까지 3사를 합산했을 때 20년도 26%, 23년도 32%, 25년도 36%까지 차례차례 높아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을 제외한 수치와 중국을 합산한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중국의 시장이 너무 크지만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너무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맞춰서 국내 3사 배터리 회사도 생산 캐파를 20년도 180기가와트시에서 25년도 785기가와트시까지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도 이에 맞춰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장점, 시장 점유율이 높다,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품질 경쟁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 화재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합작사 또는 완성 자동차 회사와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하나하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으로 소재 국산화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부분들의 원자재, 그리고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소재단의 역내 밸류 체인들이 탄탄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완성은 결국 소재 국산화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의 성능 개선은 소재의 혁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이 니켈이다 또는 실리콘 음극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완성은 소재의 국산화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완전 마지막 활용 점정은 소재의 국산화다라는 이야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벤더 다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소재와 원료의 공급처인 대중 의존도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중 분쟁에 따라서 이러한 소재나 원료의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다. 또 하나는 고성능 고품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질의 한국산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러한 것들, 소재의 국산화, 원료의 국산화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하이엔드급 배터리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 탑 티어급 자동차 회사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강하고 우세합니다. 유럽의 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일 자동차 3사 이와 마찬가지로 하이엔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이엔드라고 하는 것은 더 긴 주행거리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충전되는 배터리 그리고 더 안전한 품질의 배터리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좋은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는 고성능 고품질의 한국산 소재와 원재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하기에는 배터리 생산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와 원료의 공급, 국산화가 더욱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그 용량, 배터리 안에, 면적 안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그리고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 전해질이나 습식 분리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여전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고품질 한국산 소재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하이니켈 양극재로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실리콘 음극재를 보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특수전해질, 첨보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볼 수 있고요. 습식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동박에 관련된 알루미늄에 관련된 이야기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KC, 일진 머트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이 우리나라의 소재단에서는 그리고 원료단에서는 대표 기업으로 꼽혀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배,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인 기업들이 곳곳에 있는데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의 원인을 이제 오늘부터 기간 수요 예측이 있는 SK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을 위해서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ETF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첨보, 대주전자 재료 등에서 끊임없는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ETF 자금들 리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덩치가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율만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도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2년도에도 뜨거울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고점에서만 사지 않았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소재단의 국내 대표 기업들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반부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배터리, K소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허반석 위원님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K소재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작전 리포트에서 다룰 종목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포스코 케미컬은 작전 리포트에서도 한번 다루었었지만 그 진입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컬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는 음극재, 2번째로는 양극재, 그리고 3번째로는 철강 관련된 내화물 쪽의 캐시카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극재 매출은 지난 20년도 1,800억 원에서 25년도 6,600억 원까지 향후 약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30%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추정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증설에 대한 그리고 캐파 확장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극재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극재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갈 텐데 음극재보다 연평균 성장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약 71%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년도 매출액 3,500억에서 25년도 5조 원을 돌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망치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라 생산 능력을 20년도 4만 톤, 25년도 27만 톤, 30년도 40만 톤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고 생산 능력, 캐파 확장에 대한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도 40만 톤이라는 생산 능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년도 대비 21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를 금액으로 매출액으로 환산을 하면 7조 4천억 원까지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된 내화물, 생석유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탄탄하게 해가고 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조강 생산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캐시카우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중에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첫 번째 미래 먹거리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모멘텀은 GM과의 합작회사 설립입니다.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요. 여태까지 완성 셀 업체와 자동차 생산사,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 설립은 있었지만 소재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은 포스코 케미컬이 최초고 그 최초의 일을 포스코 케미컬과 GM이 이루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대규모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GM과의 합작사는 대부분 이렇게 1단계 3만 톤 규모로 시작을 하고 3만 톤을 판매 가격, 판가로 환산했을 때 7조 원 규모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법인 이후 2년간 증설을 하게 되면 24년도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할 전망이고 앞으로 GM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얼티엄 셀지에 공급이 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원과 소재사도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과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 설립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고 어제 그리고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지역에 하나하나 진출이 다 완료되었고 모든 계획들이 오픈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도 미국 진출에 대한 뉴스들이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 포스코 케미컬과 GM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추정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코 케미컬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모멘텀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음극재 사업부의 원료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케미컬의 원료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원료의 수직 계열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원료 수급이 대부분 중국, 어제도 마찬가지로 인도, 인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무기로서 규모의 경제, 가격 경쟁력까지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컬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철강과 관련된 포스코 그룹사의 원재료 수급에 대한 탄탄한 인프라가 있고 그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음극재 관련한 원료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컬의 강점을 하나 또 꼽을 수 있고요. 셋째로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자동차 OEM,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업 강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 설립, 그리고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리고 SK온이 여러 가지 BMW, 벤츠, 그리고 도요타 등등의 기업들과의 협업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코 케미컬은 GM, 까다로운 GM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의 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추정 그리고 기대감을 얹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K 배터리 그리고 K 소재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원재료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컬 모멘텀 세 가지를 좀 꼽아드렸습니다.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GM과의 합작사 설립, 그리고 원료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 그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강점, 그리고 까다로운 GM과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먼저 한 발을 좀 떼었다라는 점들이 미래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으로 좀 분석을 드렸고요.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당장에 너무 성급한 접근보다는 현재 외국인들만 수급이 이 거래일 좀 반짝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분할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LG에너지솔루션 IPO 이후 2차 전지 ETF의 리밸런싱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포인트가 될 때 그때쯤에는 조금 더 비중을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현 구간에서는 보수적, 제한적, 분할 접근이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포착된 오늘의 종목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이고 접근을 좀 분할로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허반석의 지금 작전 리포트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방송되는 도너 리포트 시간,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오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1월 6일에 언급해 주신 모다이노 칩스 상한가를 어제 도달했는데 어제 칩스가 들어간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리뷰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추천주부터 리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먼저 도너 리포트 전일 그 포트에 편입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일 에너텍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제조 설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설비가 필요한데 장비 업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장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설비를 이렇게 좀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 이후에 줄곧 이렇게 이제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어저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요. 이러한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저항자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지 저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가격대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물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일단 포트에 편입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제조 설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양광 모듈,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수소 연료 전지 설비 제조 시설까지 이제 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쪽에 최근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의 흐름과 함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시장은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21일부터 해서 어저께까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저께 시간 외에서도 좀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좀 상승 흐름이 좋게 나왔는데 뭐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1공장에 무침기를 수주를 했던 그런 뭐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뭐 2025년까지 배터리 쪽 생산 캐파를 한 2배 이상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 SDI죠. 삼성 SDI과 그다음에 뭐 LG화학도 계속해서 공장을 이제 캐파를 확장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는 굉장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국 쪽 수주도 작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개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공모 자금으로 이제 들어온 돈으로 생산 캐파를 갖다가 한 4배 정도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전기자동차 시장은 뭐 2025년, 2030년까지 미국에서도 신차 판매 점유율 50%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확대 시장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뭐 다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성장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배터리 3사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소재 관련된 섹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이 많이 올랐고 이후에는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이 괜찮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모듈 쪽,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도 들어가고 수소 연료 전지 들어가죠. 그리고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최근에 이제 뭐 폴더블 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폴더블 폰도 결국 새로운 이제 시장의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뭐 좀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이제 시가 이하 분할 매수고 손절가 25,000원, 25,500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노란톡방에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노리포트에 신규 편입된 유일 에너테커 뭐 그냥 한번 조정 나온다면 시가가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터졌습니다. 평소에 없던 거래 대금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 받던지 시세를 주던지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일단 급등이 나온다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침부터 시가 좀 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시초가부터 조금씩 공략을 해서 내려올 때마다 시가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시가 형성되면 그 가격대 조금 사고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뭐 지지 저항이라든지 분봉상에 그런 부분들 이동 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뭐 그런 구간에서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시 시가부터 분할 매수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시가 갭상승 출발한다면 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에 사는 비중이 조금 더
하락 출발할 때보다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일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황 설명드릴 때 미 증시 나스닥이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 수는 있겠죠. 빠질 수는 있는데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위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제 이 추세가 끝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트렌드 하단 자리였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일단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저께 이제 이 시황을 얘기 드리면서 그러나 국내 증시는 또 디커플링 돼서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말이 씨가 된 건지 어저께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근 시장 본 것 중에 테마주들도 개별주들도 별로 안 움직이고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흐르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락장 나왔던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왔던 모습이었는데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전기전자 섹터 외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전기전자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제 기존 이런 섹터들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보다 강한 흐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반도체 섹터의 전기전자 섹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종목 선택을 그쪽 섹터 내에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200일선을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돌파 이후 처음으로 터치를 한 구간입니다. 이 200 이동평균선이라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차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던 주가가 한번 터치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200일선을 터치하는 시점에는 아마 지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고비는 살짝 넘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일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 5일 이평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볼 때 5일 이평선 그냥 보시면 됩니다. 5일선 이탈하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5일선 회복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부분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지금 급락 이후에 5일선을 전일 저녁에 회복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미증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올라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폭의 한 중심 가격대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 따라서 움직여 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잘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내려갈 때는 잘 따라가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닥 보면 추세대 하단 자리 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고 1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박스권 하단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되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대형주들이라든지 전기전자 섹터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도노리포트에 있는 신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PCB 관련된 전기전자 섹터 내에 있죠. 그리고 추세대 하단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43,000원 이탈한다라면 그냥 수익 짧지만 챙겨버리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주 반도체 그리고 기가레인 역시 전기전자 섹터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인 기가레인도 일단 저항 자리에서 한 차례 눌림이 나왔으나 전저점 자리 이탈 안 하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뭐 눌림 파동 한번 박스권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되돌리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주 반도체도 지금 약간 뭐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짓눌려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시장 흐름을 생각하면 이게 그냥 뭐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장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반등하는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전저점 6,000원을 기준가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모다 이노칩스를 소개해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섹터 어저께 뭐 칩스 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도 칩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어요. 이게 1월 19일 날 도쿄 오토모티브 월드라는 부분이 이제 개최됩니다. 아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마시고 올라간 종목이 눌림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종목들 리뷰와 함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알찬 전략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